싶은 것보다 들려주고 싶었던데 제가 오히려 질문을 다시 부메랑처럼 던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저는 뭐 느낌 이런 건 없고요. 일단 ASMR을 복제를 한 게 너무 잘 나와서 좀 깜짝 놀랐어요. 저희랑 같이 협업하신 회사 분이 뭐 세계적으로도 이런 음성 복제 쪽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시는 한국의 훌륭한 업체시더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ASMR은 아직 안 해보셨을 때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작업을 준비할 때는 사실 ASMR 그런 속삭이는 목소리를 사실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목소리가 아니라 이제 뭐라 그럴까, 뼈대 없는 목소리, 몸통 없는 목소리, 목청을 의지하지 않는 목소리,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속삭이는 목소리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복도라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복도가 아니죠. 거대한 복도죠, 거의. 예. 그래서 집중도가 사실은 참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통로죠. 방향성도 굉장히 있고, 형태적으로나 집중력이나 사실 그렇게 매혹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현수막도 둥둥둥둥 떠 있잖아요. 목소리도 둥둥둥둥 떠 있고, 부유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어떤 땅에 짚고 어디 앵커링이 돼서 이렇게 있는 존재라기보다는 부유하는 존재고, 또한 당연히 뭐 진짜 가짜 이런 얘기 나오겠죠. 복제를 얘기하자면 이게 나라는 어떤 뭐 주체의식을 가질 수 있는 복제물이라는 것이 인가라는 아주 그러니까 근본적인 질문부터 그런 뭐 존재로 있다고 해도 이게 생물이냐 무생물이냐 그래서 일부러 제가 스크립을 쓸 때 반말을 썼어요. 얘가 어떤 그런 기존의 어떤 하이라키 안에 이제 포섭되지 않는 존재,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이제 얘가 막 하면 이제 총 7개의 장으로 되는데 중간에 막 태풍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태풍 얘기 중에서도 이제 제일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이제 이름질, 이름 붙이기에 관한 것이에요. 사실 이름도,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라는 것도 있고, 자기를 남한테 표시하거나 불려지기 위하고, 호명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바로 전 전시에서 이제 손잡이라는 전시를 모마에 샀는데, 손잡이도 마찬가지로 아까 뭐라 그랬죠? 인용하는 플러스만 손잡이는 거물과 약수다. 뭐 거물과 약수다 이런 것처럼 누구를 만나려면 이렇게 이제 잡을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저는 손잡이였던 건데, 이 목소리는 사실 잘 잡히지가 않아요. 몸도 없고 속삭이는 데다가. 나 지금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제가 이래요. 태풍 이름 붙이기.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도 사실은 누구야 부를 수 있으려면 거기 이러면 굉장히 불특정해지잖아요. 그리고 상대한테 자기가 보여질 때도, 그러니까 저란 존재의 손잡이가 붙듯이 이름이 붙여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들끼리만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심지어 태풍에다가도 뭐 고양이, 개한테 이름 붙이는 거는 물론이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뭐 의미로 하지 않고 이제 개나 고양이는 어떤 높낮이라든지 억양으로 알아듣는다고 하더라고요. 태풍은 아마 전혀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알아들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그 이름을 붙이고 거기다가 심지어
태풍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총 14개국이 이름들을 다 제출해서 그것을 모아서 순서대로 이름을 붙이는 어떤 국가주의적인 이름 붙이기, 이름질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생물을 대상으로도 이런 짓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정체성이라든지, 자아와 타자 사이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간 세계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되게 중요한 서사고 화두인 것 같아요. 이제 이 복제된 목소리의 관점에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펼쳐놓고, 동시에 이 목소리는 인간들끼리 어떻게, 서로 취급하고 관계 맺는지 마저도, 이제 관찰해요. 인간 성인, 인간 노인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이제 어떤 취급을 받고 서로 어떻게 관계하는지 좀 다른 우리 바깥의 관점으로 이런 거를 좀 써본 그런 음성이고요. 이 음행, 오행, 비행, 오행, 비행 작업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 오행, 비행이 저한테는 어떤 시각적인 향연 같아요. 정말 그래픽적이고, 진짜 어떤 면에서도 이렇게 멈추지 않고 그냥 막 질주하는 듯한 그런 시각적인 향연을 벌였다면, 사실, 이 목소리는 약간 그림자 같아요. 물질감 같은 게 굉장히 적고, 진료적으로는 굉장히 미미하죠. 그래서 더더욱 잘 어우러지는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간적으로 여기가 집중력이 좀 없는 곳이라서 더더욱, 좀 부유하는 것들로 좀 채워봤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이 회고전을 이렇게 무리 없이, 그러니까 어떠한 반감도 없이 한다든지, 선집을 스스로 이렇게 막 내고 싶어서 안달을 한다든지, 이런 욕망이 어쩌면 제가 가진 컴플렉스에서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시를 너무 여러 그 국가 여러 장소에서 하다 보니 제 전시를 5회 이상 본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가 어려워요. 아주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소리 작업 얘기하면서 정체성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컴플렉스에서 나 스스로 이걸 정리하고 한 곳에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출판이라는 거를 더더욱 굉장히 열심히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런 컴플렉스가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것이 욕망이든, 자랑이든, 컴플렉스든, 그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보다도 이런 결과물을 냈을 때, 이게 또 다른 스타트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책을 받아들이는 이런 전시를, 회고전이나 선집이나, 전작 도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어도 제 경험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점을 스타트를 하는 게 돼요. 그래서 이 많은 것을 하나로 묶었을 때 통시적인 독해가 가능하고 굉장히 깊은 또 다른 이제 감상 같은 것이 가능하고 연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 의도와 제 동기가 무엇이었던 이것으로부터 파생되는 그 상당량의 그 효과에 대한 제가 이해도가 좀 이제 생기고, 이게 다만 어떤 일개 개인 작가의 어떤 발현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책 같은 거는 자료지로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내야 되겠다라는 게 있었고, 이것은 소감 같은 거라기보다도 그냥 저는 제 상황에서는 이런 일들이 꽤나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선집 얘기하면서는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한 34편 정도 되는데, 어떤 필자는 한 필자가 두세 편을 이 안에 실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흐름도 있고, 뭐, 서사도 있고, 이 필자들 간의 네트워크, 그 다음 저와 이 필자들 사이에 기관이나 이제 출판사, 잡지사, 이런, 뭐랄까, 제가 겪어온 그 미술 세계의 어떤 네트워크가 사실은 자세히 읽어보시면 고스란히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정말 양혜교의 프로모션, 단순한 프로모션이라고 보기에는 이 사람들의 글들이 너무나 독특하고 이 사람들의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여러분들은 90년대에서 2000년대를 걸쳐서 이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에 약간 망망대 같은 서구 미술계에서 양혜교라는 어떤 한 아시아 출신 여성 작가가 어떤 사람들이랑 관계에 맺어지면서 무슨 전시와 무슨 작품을 논의하고 성장해 왔는지 그냥 담담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선집을 내고 나면 이제 저한테 성공의 비결이 뭐냐 이런 황당한 질문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이해도를 심어줘야 된다는 저의 그리고 그런 이해도는 이 정도의 자료집이 나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제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다음 질문 하시면 된다고요. 네, 코로나 시대. 코로나 시대. 코로나 시대. 코로나 시대에서 전시 준비하는 거. 그냥 뭐 한마디로 코로나 시대에서 전시 준비하는 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어렵고요. 그리고 의미적으로도 저 자신도 사실 회의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출판이나 무슨 심지어 아트 상품 이런 것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뭐 남들이 하는 거 기본적으로 다 하고 지금은 뭐 어떤 노력이라도 아끼지 않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큰 비전이라고는 아직은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아마 이런 뭐 비대면 시대가 본격화하면 전시 형태 자체가 우리 모두가 상상하듯이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야 되고 기관이라는 것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저희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뭐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설치하는 4개의 전시 전부가 이 비대면 팬데믹 시대 전에 이미 기획과 생산, 제작이 시작된 전시들이었고 내용적으로는 일부 맞닿는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시대를 바라보고 했던 전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제가 사실 불확실성이라든지 뭐 판타스틱한 그 시간과 공간의 넘나들기 같은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접점을 뭐 말장난 쳐서 만들자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부러 그런 점은 좀 저희 많이 그러니까 일부러 좀 많이 보도자료에도 그런 팬데믹이나 코로나 이런 말 한마디도 안 썼고요. 저희 행사에도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다만 직접 간접적으로는 어떤 계속 말씀드리는 이걸 비대면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부유하는 뭐 실제로 접촉하지 않은 몸통 없는 약간은 정체성 없는 뭔지 모르겠는 이런 얘기들은 이미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전시가 좀 시간도 좀 있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지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싶어요. 저 자신도 이렇게 막 저한테는 제가 좋아하던 안 좋아했던 되게 여러 지역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는 경험치들이 저의 성장에 어마어마한 양을 차지했거든요. 출장 같은 거 너무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자유롭지 않은 시대에 저 같은 작가가 어떤 식으로 더 성장하고 또 경험치들을 계속 재생산하고 또 그 양이 작다면 내면화가 더 긴밀하게 일어나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걸 제가 스스로 관리하고 이제
케어를 해줄 수 있을지 저 스스로도 많이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또 제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 차세대, 뭐 저는 뭐 그래도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원 없이 전시도 해왔는데 차세대들은 어떤 생산을 해오고 어떤 형태로 행위들을 사회적으로 펼쳐나가고 공유할 만한, 공유할 수 있는 물리적인 것을 제외한 다른 형태로 창출해낼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해요. 근데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인터뷰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축되고 두렵고 뭐 막말로 저 자신도 이렇게 전시 활동 이런 것들 다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데 좀 거품 빠질 거 빠지고 정시 숫자가 줄 수도 있고 관람이 어려운 만큼 또 그 욕망이라든지 감상 같은 거에 대한 깊이 같은 거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는데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이 팬데믹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몫이고